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한미 동맹의 기반 위에서 전시 작전 통제권을 회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 중인 검사 40명 전원이 원대 복귀를 요청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파견 검사들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 조직법이 특검의 업무와 모순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검찰개혁 저항으로 규정하면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김민석 총리를 내년 지방선거 경선에서 지원하기 위해 종교단체를 동원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김경 서울시 의원을 고발하는 등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정치 현안 자세히 분석합니다. 인터뷰 코너에선 이화영 사이버 안보 연구소장과 함께 단 한 번의 화재로 정부 전산망이 마비된 국가정보자원 관련 사태를 짚어보면서 향후 대응책을 진단해 봅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국군의 날 계룡대에서 이제 행사 열렸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동맹 기반 위에 전시 작전 통제권 회복하겠다. 자주국방은 필연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자, 전시 작전 통제권 회복 발언. 홍익표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원론적인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네. 뭐 역대 어느 대통령이라고 이걸 안 하려고 했겠나 싶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독립적인 국가라면 자주국방이라는 것은 당연한 국가적 목표이고 이건 뭐 박정희 대통령 때도 얘기를 했고 네. 역대 모든 대통령이 다 반복적으로 했던 얘기고 다만 이제 이게 노태우 정부 이후에 전시작전 작전권 우리 회수 그러니까 평시작전권이 회수가 됐는데 네. 이 전시작전권이 아직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작전권 회수와 관련돼서 우리가 효율적인 군 통제 시스템 그리고 한미 연합 체계를 구성하면서 어떻게 빨리 전시작전권을 회수할 건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 과제를 이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도 공약을 했던 내용이고 뭐 당연한 이거는 저는 아주 뭐 지극히 당연한 얘기를 국군의 날에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대통령이 첫 번째 맞은 국군의 날이니까 이제 본인이 생각하던 바에 아주 요점을 얘기한 것 같은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뭐 좀 과도하게 압박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것과도 관련이 있을까요? 그것과 무관할까요? 그 뉘앙스상으로는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전략적으로 합리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네. 다 이상적인 방위 체제는 거의 뭐 동일해요. 그러니까 그 자체 방위 역량을 극대화하고 그러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연합 방위 능력을 또 충실하게 하는 거. 네. 왜냐하면은 자주국방이라고 해서 우리 힘만으로 우리를 지킨다라는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썼다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고. 왜냐하면 이 지구상에 자기 군사력만으로 자기 나라를 방어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 중국, 뭐 러시아 뭐 세 나라 정도밖에 안 되고 네. 러시아도 심지어 지금 우크라이나 자기보다 훨씬 작은 나라하고 전쟁하면서 북한 도움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연합 방위 역량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충실하게 하면서 당연히 우리 자체 방위 능력은 극대화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게 당연한 거고 네. 그런 각도로 접근을 해야지. 만에 하나 이게 뭐 우리 스스로 우리 힘으로 우리 지키겠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오해된다면은 네. 그거는 전략적으로 상당한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그렇게 하려면은 북한처럼 우리가 핵을 가지는 거 이외에는 쉽지가 않은 일이죠, 그거는. 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여기 한미동맹 기반이라고 네.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연합전력을 기반으로 하되 최소한의 우리 스스로가 유사시에 예를 들면 미국이 어떤 도움을 안 줄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경우에도 최소한의 방어력 정도는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정도의 저는 아주
지극히 원론적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연관시키는 이른바 음모론의 우려를 표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막아야 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자원 관련 화제를 억지로 끌어다 붙이며 국민 불안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산망 문제와 출입국 심사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실과 다른 억지 주장일 뿐만 아니라 특정 국가의 국민을 겨냥하는 건 위험한 외국인 혐오입니다. 민주당은 혐오와 불안을 조장하는 정치를 단호히 반대합니다. 위기를 넘어 민생 경제를 지키고 국익을 위한 길에 앞장서겠습니다. 우리가 외국인을 혐오하면 우리가 외국에 나갔을 때 그들로부터 혐오를 받게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조혜진 의원님한테 예. 먼저 여쭤볼게요. 예. 이 대학교 동기동창 나경원 의원이 예. 그 최근에 전산망 정상화될 때까지 무비자 입국 정책 강행해서는 안 된다. 예. 요거를 이제 아마 김병기 원내대표는 음모론을 제기한 거다 이렇게 이제 그 평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또 혐오와 불안은 국익 경제를 크게 해치고 우리가 누구를 혐오하면 그 나라 가서 우리가 혐오당한다. 뭐 이런 얘기들 했고 이제 조금 있으면 시진핑 주석 그 에이펙 회의에 이제 10월 말에 오고요. 예. 그다음에 또 중국과 북한도 가까워지고 있는 이런 정세에서 어쨌든 혐중 정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일각에 우리 국민들이 일각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어느 정도라고 파악을 하고 계세요? 혐중 정서라는 게 그 각종 여론조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거는 굉장히 심한 상태입니다. 심해요. 예. 그러니까 북한 다음으로 하면 중국이 그 혐오 대상이 그 수치가 높을걸요. 어떤 정서죠? 왜 중국에 대해서 유별나게? 그거는 정치적 옛날에는 우리가 좀 싫어하는 나라 그럼 뭐 일본 그래가지고 일본 갈 때 예. 관계 개선하자 그랬는데 예. 중국과 그걸 싫어한다는 게 북한하고 같이 엮여서인가요? 어떤 이유 때문에 싫어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 반일 감정이 이렇게 역전된 거하고 예. 중국에 대해서 그 혐오 감정이 그 급속도로 올라간 거가 메커니즘이 비슷해요. 이게 어떤 정치적인 견해 다른 거하고도 연결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약간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더 중국을 싫어한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혐중 정서라는 거는 이게 정치권의 정서가 아니라 제가 예. 볼 때는 이 보편적인 그 대중 일반 국민들의 정서가 그런 거예요. 여론조사에도 그렇게 나타나 있는 것이고 그거는 중국의 잘못이 큽니다. 정치적으로 우리를 굉장히 위압적으로 대했잖아요. 옛날 사드 사태부터 해가지고 네. 일이 있을 때마다 중국 당국 자체가 우리나라를 대하는 태도가 국민들이 볼 때 굉장히 불쾌한 태도로 고압적으로 대했고 우리를 마치 소국처럼 대하고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 홀대한 것만 보더라도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도 국민으로서 자존심을 상하게 만드는 그런 그 행태였거든요. 중국이. 그리고 이제 현실에서 접하는 그 중국 관광객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국내에서 하는 언행들이 네. 좀 실망스럽거나 눈살 찌푸리게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SNS를 통해서 우리가 직접 또 중국에 가보지 않더라도 중국의 그 대중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또 접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중국에 대해서 나쁜 이미지를 가지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런 것들이 저는 보수 정치 됐다고 집단에서는 보거든요. 진보 정권하고 좀 중국하고 이렇게 연관시키고 그런 게 조금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진보 정권은 그 친중이 네, 종북이다라는 게 우리 당의 그 약간 공식적인 보편적- 시각이죠. 예. 시각인데 그 국민들의 정서가 그렇게 중국에 대해서 비우호적이 된 게 그 민주당 정권 탓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중국이 잘못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중국 스스로도 그걸 못 깨닫고 왜 우리를 싫어하지 하는 그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을 못 하니까 정확하게 분석했다면은 일반 정권 정치가 아니라 일반 대중의 그 속에 쌓여 있는 그것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로 접근해야 되는데 지금도 중국은 우리 정부를 향해서 이거 좀 빨리 해결해라. 반중 시위 뭐 이렇게 좀 눌러라.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요구하는 걸 보면 중국도 이 원인 진단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중국의 탓이 크다. 우리가 이 정치권이 정서는 어떻게 몰고 이 갔다기보다는 정서는 정권이 뭐 국민들을 막 이렇게 억압하거나 하면 개몽하거나 해서 중국 미워하지 마세요라고 해서 해결될 게 아니에요. 중국 스스로가 네. 우리나라를 대하는 주권 국가로서 대하는 태도가 그게
저 신사적이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중국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중국 보통의 인민들이 그 우리나라에 와서든 아니면 그 나라 안에서든 하는 그런 행태들이 우리 국민들의 이 그 눈높이에 네. 비해서 볼 때 저 사람들은 상당히 좀 저 선진화된 국민들이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걸 보여주는 것이 저는 제가 해법이라고 보는데 네. 그런 거 없이 그냥 우리 정부를 향해서 막 이렇게 당신들이 알아서 해결하는 식으로 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해서는 해결이 안 된다고 봅니다. 자, 지금 홍익표 의원님, 조희진 의원님은 어쨌든 그 책임은 기본적으로 중국에 있다.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약간 보수 진영이나 아니면 이런 데서 나오는 음모론 이런 거를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어디부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은 어떻게 하면 좀 해소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세요? 이게 뭐 사실은 그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현상은 아니고요. 네. 이게 사실과 미신이 뒤엉켜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적 측면은 지금 조혜진 의원님도 얘기하신 거지만 2010년도 이후에 대략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시진핑 주석이 등장한 2012년 이후에 사실은 이제 중국이 그 이전에 이 후진타오 시대하고 좀 다른 입장을 전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네. 본격적으로 사실 미중 갈등이 본격화된 게 2013년경에 베이징에서 이제 시진핑 주석과 그다음에 일부 인민해방군 장성의 발언으로 시작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태평양은 미국 혼자 쓰기엔 넓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미국의 그 영린을 건드린 거죠. 네. 미국은 또 반대로 태평양은 말이 태평양이지 이건 자신의 바다로 생각하거든요. 반면에 이제 중국은 그러니까 태평양을 놓고 미국과 중국이 힘겨루기 시작한 게 2013년 무렵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그러니까 소위 중국에 대한 혐오 또는 중국에 대한 어떤 위협 적대 의식이 출발점이 그거군요. 거기서부터 시작됐어요. 제가 그 당시에 2014년 미국을 갔더니 미국의 싱크탱크에 있는 사람들이나 미국 정부의 관계자들이 네.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아, 그랬군요. 태평양은 같이 쓸 수 없는 바다라고 그 얘기를. 참 재밌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여러 가지 음모론이 만들어졌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네. 예를 들면 이제 러시아나 중국이 각국의 민주적 선거에 개입한다. 이거 사실 음모론이에요. 사실관계가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심지어 미국은 자기네 선거에도 개입했다 그러고 있잖아요. 네. 중국보다는 러시아가 이제 얘기가 그렇죠. 나왔죠. 네, 그건 러시아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소위 그 민주주의 진영 반대에 있는 국가들과 적대 관계를 이제 그 활용하는 측면에서 그런 얘기들이 네. 미국 내에서의 공화당이나 우파를 중심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이게 우리나라에도 이제 퍼진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부정선거론 그 주장하는 사람들도 거기에 영향받아서 이게 중국이 개입한 거 아니야? 네. 이런 얘기가 이제 맞물린 겁니다. 거기에는 또 조희진 의원님 말씀하신 그 지적인데 중국이 시진핑 주석 체제 들어서부터는 굉장히 강력한 대응을 하기 시작했죠. 그게 다른 나라들한테는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끼기 시작한 건 사실이에요. 제가 베이징 가서 중국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자주 합니다. 힘을 키우는 것도 어렵지만 커진 힘을 절제하는 게 더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중국 사람들한테. 그러면서 중국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과거에 지금 중국이 예를 들면 달라이라마 문제라든지 대만 해협과 관련된 문제에서 동일한 대응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중국의 동일한 대응은 과거 10년 전, 20년 전에 중국이 동일한 대응을 했던 것에 어떤 영향을 받는 나라 입장에서는 네. 10년 전, 20년 전에는 가벼운 뭐 잽을 맞는 수준이라면 지금은 센 훅을 하나 맞는 느낌이다. 아, 그래요? 중국의 힘이 세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은 똑같은 경제보복 조치, 그때도 경제보복 조치를 해요. 예를 들면 수출 물량을 제한한다든지 뭐 수입 중국으로 수입하는 거를 제한한다든지 또는 중국이 주요 물자 수출하는 거를 네. 안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게 과거에는 그렇게 영향을 안 줬어요. 약간의 영향을 줬다면 지금은 상대국 경제에 큰 영향을 준 거죠. 우리가 사드 때 받은 영향이 컸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우리나라 롯데기업 같은 경우 유통기업 피해를 많이 받고 그런 것들이 누적되면서 중국에 대한 반중 정서가 커진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사실의 영역인데 아까 제가 미신의 영역.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음모론적으로 중국이 부정선거에 개입했다든지 또 사실 나경원 의원 발언이 사실 아무 관계가 없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출입국 통제하는데 외국인이 들어오는 걸 관리 못한다. 이번에 그 화재 사건으로. 그렇다면 중국인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근데 그걸 딱 집어서 중국 사람들만 대상으로 무비자 입국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만약 우리 정부가 그런 출입국 통제에 이번 화재로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면
그 얘기가 맞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그런 게 문제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현재로서는 정부 측의 입장은.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특정 국가를 짚어서 얘기하는 건 예를 들면 포괄적으로 출입국 관리에 문제가 없느냐 네. 이렇게 질문하는 거하고 중국인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 다른 거죠. 네. 자, 내년 지방선거에서 김민석 총리 지원하기 위해 종교단체 신도 3,000명을 입당시키려 시도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민주당 소속 김경시 의원이 저희 민주당 경선이라며 내년 2, 3월에 후보 선택한다. 김민석으로 가시죠. 뭐 입당시킨 후 당비 내주겠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들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김경시 의원은 이 자신의 발언을 그 진종호 국민의힘 의원이 악의적으로 조작했다면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저런 해명을 내놨습니다. 자, 우선 홍익표 의원님 이 사안은 어떻게 보셨어요? 어쨌든 그 뭐 이게 사실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수사를 통해서 확인돼야겠는데 예. 김경시 의원은 지금 스스로 그 탈당했습니다. 네. 저는 이거 탈당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그냥 상대방에서는 또 꼬리 자르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몇몇 그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예. 그냥 탈당받지 않고 조사해서 문제가 되면 징계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출당 조치라든지 제명 조치를 한다는 방식으로 해서 이거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에 뭐 출당이든 아니면 뭐 이런 여부를 결정하는 게 맞았다 이렇게 보는 네네. 거고요. 대화 내용 자체는 매우 부적절합니다. 이게 뭐 실제로 성사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배경을 좀 알고 있어요. 왜 그런지는. 아, 그래요? 예. 김민석 그 총리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제가 봐도. 김민석 총리가 그런 몇천 명 때문에 그걸로 뭐 어떤 경선에서 당락이 결정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리고 실제로 김민석 총리는 제가 개인적으로도 뭐 얘기를 한 적이 있고 또 여러 사람 본인이 공식적으로 얘기했고 내년 지방선거에 전혀 계획이 없다. 그러나 물론 정치인은 만약에 김민석 총리 외에는 서울시장 가능성이 없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현재로서는 총리에 전념하는 게 국민적 자기 공직자로서의 도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게 자가 발전이에요. 김경시 의원의 네. 김경시 의원이 이분이 문화체육위원장을 맡고 있더라고요. 문화체육위원장 맡고 본인 지역구는 사실 강서구인가 그쪽인데 예. 지금 일부 흘러나오는 경우는 영등포 구청장 얘기도 이제 돌고 그래요. 지방선거에 좀 마음에 담고 있다. 예, 영등포 구청장 얘기가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저도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왜냐하면 본인 지역도 아닌데 그러면 이제 그 과잉 충성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려면 그 지역의 지역위원장인 그 김민석 그 현 총리하고 뭔가 자기가 실적을 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것도 좀 작용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는 저는 정확하게 조사해야 되고 사실관계에 따라서 저는 사법 처리가 필요하면 사법 처리가 돼야 되고 또 이런 불법적인 사례가 있었다면 이번 기회에는 좀 정리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국민의힘은 김민석 총리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총리가 지금 돌봐야 할 국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총리가 민생을 챙기고 국익을 챙기고 국정을 돌봐야 하는데 자기의 다음 자리, 다음 선거를 위한 조직 정비에 관심이 가 있다 보니 관세 협상도 엉망으로 진행이 되고 부동산 문제는 또 끝없이 상승하여 청년들로 하여금 다시 연끌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사건의 몸통을 파헤치기 위해서는 김민석 총리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당 차원에서 이 문제를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자, 고발하도록 하겠다 그랬는데 조희진 의원님 예를 들어서 뭐 크게 한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진짜 종교인 집단 동원 시도가 있었는지 어쨌든 말이 있으니까 두 번째 뭐 당원 가입이나 이런 걸 실행에 들어갔는지 세 번째 가장 뭐 중요한 게 김민석 총리가 알았는지 아니면 김민석 총리와는 관계없이 뭐라 그럴까 자기가 뭐 과잉 충성이라 그래야 되나요? 자기 혼자서 그 시의원이 막 이렇게 한 건지 이런 부분들이 좀 확인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 민주당에서 지금 조치한 걸 보면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확인한 거 아닌가 싶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입당한 사람들을 갖다가 지금 그 입당 취소했다고 그러거든요. 그 정청래 대표가 지도부가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조사하도록 지시를 했다고 그 나오는데 그 사실은
우리 당도 그때 통일교 그 문제 때문에 압수수색을 했는데 네. 그 압수수색한 거는 그 의혹글이 제기돼 있지만 실제로 통일교가 집단적으로 통일교소에 소속된 교인들이 집단적으로 들어와서 당원 자격을 취득했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당원 그 논리라면 명부가 이 경우도 해야 되는 겁니까? 당연하죠. 당원 명부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통일교 교인 명부가 필요하죠. 둘 대조해야 되니까. 네. 근데 지금 경찰이 지금 수사 다 안 들어갔잖아요. 압수수색 안 했잖아요. 그런데 당에서 벌써부터 입당한 사람들 내보냈다고 이야기하는 건 당연히 자체적으로 이 사람들 이렇게 해서 들어온 사람이다라고 확인했다는 의미로밖에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아니에요. 예, 홍익표 뭐냐면 의원님. 우리 당의 시스템 어떻게 돼 있냐면 추천이 있어요. 그러니까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가입하면 네. 어떤 경로로 입당했는지에 대한 그래서 추천이 예를 들면 홍익표가 추천했느냐, 정청래가 추천했느냐, 김기영이 추천했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은 이게 뭐 특정 종교에 가입해서 불법적으로 했는지 아닌지를 떠나서 문제가 된 김경이라는 사람이 추천인으로 돼 있는 사람은 다 일단 제명 처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당에서 그 당대표가 그렇게 이제 지시를 했을 때는 뭐 옛날에 예를 들면은 그동안 민주당이 해온 조치들을 보면 아예 근거가 없는 것 같으면은 그냥 사실이 아니다라고 퉁 쳐버리지 조사를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제 기억에는. 그래서 조사를 지시했을 때는 이게 빨리 뭔가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될 경우에 조사 지시를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네. 그런 걸 지켜본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지도부가 뭔가 좀 하여튼 빨리 이거는 사실 확인하고 네. 조치해야 될 문제다라고 인식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그렇게 이야기 안 했지만 실제로는 출마 이야기도 조금씩 있었던 게 옛날에 2002년 서울시장 선거 때 나왔었잖아요. 네. 그때 이명박 후보한테 진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총리가 됐고 하니까 뭐 일부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시장 출마하고 그다음에 되면은 다음 그걸 발표하는 사람 대선 출마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일부 있었는데 본인 생각 어떤지는 뭐 확인할 길이 없지만은 그런 상황이니까 이런 이야기하고 맞물리게 되고 총리가 몰랐을 것이라는 부분은 뭐 그럴 수도 있지만은 통상 이 정치권에서 정당 주변에서 이런 벌어지는 일들은 상의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본인이 생색을 내기 위해서라도 네. 사전에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아니면은 사후에라도 이렇게 좀 전에 말씀도 있었지만은 그런 의도가 있었다면은 사후에라도 이야기를 하지 그냥 말 안 하고 본인 모르게 혼자서 하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어떤 행태로든지 간에 알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죠. 네. 근데 이제 핵심은 네. 홍 의원님. 당비 대납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저희들도 지방의원 하시는 분들이 되게 지방 국회의원보다는 지방의원들이 자기 이해관계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얼마를 당원을 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그런 얘기들은 하지만 이번에 핵심은 뭐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내가 몇 명을 모았다 이런 얘기는. 그러나 당비 대납까지는 얘기 안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는 뭐 모은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에요. 네. 예. 근데 문제가 지금 핵심인 것은 당비 대납을 그게 이제 본인들의 의사와에 반해가지고 무관하게.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당원 가입이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예. 이 사람들의 비용을 대신 한 6개월이면 한 1,800만 원쯤 예, 된다고 예. 그래요. 한 달에 1,000원씩이니까. 그거를 내죠. 이건 명백하게 불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진짜 그렇게 돈이 지출됐는지 이미 9월이 지났기 때문에 한 달 정도는 지출됐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네. 그런 지출이 있었는지 또 그 3,000명이란 그 당원의 명부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실체적 조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수사기관이 필요하면 조사해서 네. 진실을 밝히면 되는데 제 생각에는 김민석 총리가 관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근데 우리 당에서는 예, 이 문제를 이제 김민석 총리를 행사 고발하고 일부에서는 특검 요구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통일교 문제가 나왔을 때 민주당이 우리 당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기정사실화하고 네. 이거는 그런 점 때문에 국민의힘은 정교 분리, 정치와 종교를 분리해 놓은 헌법 정신에 위반된 네네. 위헌 정당이다. 그러니까 해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거든요. 네네. 그 사안이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만약 이게 어느 정도 실체적인 근거가 있다고 한다면은 민주당 그 문제에 대해서 국민 앞에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정교 분리 전법 정신 위반했고 위헌 정당이라고 뭐 욕도로도 할 수 없고 뭐
왜냐하면 예. 그렇게 이야기했기 아니,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사실관계 먼저 조사해서 그러니까 확인이 그러시죠. 된다면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입장을 이야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뭐 네, 우리 네, 당이 이걸 그 진실을 은폐할 이유도 없고요. 사실관계에서 책임질 사람은 다 책임져야죠. 저는 네. 뭐 그냥 그 이거에 대해서는 은폐하거나 뭐 축소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이번 제가 다룰 주제도 어제 오늘 아주 큰 뉴스 중에 하나입니다. 검찰개혁, 사법개혁 관련된 문제라고도 할 수 있고요. 김건희 특검법 팀에 파견된 검사 40명 전원이 검찰 복귀 요청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수사 기소 분리한 정부조직법 개정됐는데 수사 기소 함께하는 특검 업무 계속하는 게 맞냐? 일단 논리로 내세운 건 이거예요. 홍익표 의원님, 이거는 집단 항명이다 이렇게 예. 규정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보이죠. 예. 보통 공무원들이 뭐 파견을 자기 마음대로 내가 가겠습니다, 말겠습니다. 물론 이제 의사는 물어보겠지만, 의사는 물어보겠지만 가기 싫어도 가는 경우가 있고요. 예, 예. 또 그때로는 가고 싶은데도 못 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공무원들이죠. 네. 내가 가고 싶은 데만 가고 가기 싫은 데는 안 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예, 예. 자, 그리고 우선은 말이 안 되는 게 수사 기소가 분리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현 제도는 유지되죠. 사실이 1년 아니죠. 동안은. 그러니까 네. 일단은 특검법에 의해서 가능하고요. 첫 번째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년 9월까지는 현행 제도가 그냥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예, 예. 검경 수사권 분리가 조정이 어떻게 될지는 지금 남은 앞으로 1년여 동안 법무부에서 구체적인 안을 만들고 그것이 당정 협의를 통해서 확정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뭐 그 보안 수사권을 유지할지 어떻게 할지 이것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어요. 그런 측면에서 좀 더 그 중장기 과제로 논의하겠다는 게 지금 정부의 입장인데 본인들이 단적으로 해놓고 법이 바뀌었으니까 현행법도 아직 1년여 시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한다. 법에 문제가 있다. 이게 말이 뭐 법을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 말을 갖다 붙이는 거는 대놓고 이 법에 대한 이 기소 자체를 늦춰요 일부러요. 검사들이. 그러니까 기소 자체를 늦춰요 일부러요. 검사들이. 그러니까 기소를 늦춰서 네. 현장에서는 일반 형사건도 평소에 석 달, 넉 달 걸리던 게 7, 8달 걸리면서 현장의 불편이 가중되면서 그 이유 뭐냐? 검경 수사권 분리 때문에 그렇다. 이런 식으로 지금 그 얘기를 흘리고 하니까 일반인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야말로 집단항명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법무부 장관이 강하게 네. 그 권리를 행사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혜진 의원님, 예. 이게 좀 눈에 띄는 게 그 안에서 뭐 40명 중에 20명이 한 것도 아니고 예. 전원이 했다는 게 눈에 띄더라고요. 이게 그렇죠. 어떤 네. 상황이라고 보세요? 일단 논리적으로는 물론 법은 아직 네. 시행은 안 됐지만은 어차피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 논리적으로 안 맞은 것이고 결국은 그다음에 검찰청 해체에 대한 반발이라고 반발이죠. 봐야겠죠. 예, 그리고 의욕도 안 생기죠. 자기들이 제가 볼 때는 별로 오고 싶어서 온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 당시 분위기를 보면 한 명 한 명 그 전화해서 예. 설득을 해서 데려왔던 그런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온 사람들은 아마 이런 기대도 저는 있었으라고 봐요. 그러니까 검찰 해체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이건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 때 사실은 그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검찰 해체 수준에 거의 개혁하겠다고 책까지 써내고 그렇게 네. 했는데 적폐 수사할 때 검찰을 시켜보니까 일을 너무 잘하잖아요. 뭐 소리 우리가 하는 말로 잘 드는 칼이더라 검찰이. 밖에서 볼 때는 이거는 그냥 구악이고 그냥 이게 완전히 해체해야 되는데 실제 일을 시켜보니까 자신들이 활용할 때는 굉장히 너무 좋다. 잘하더라 해가지고 오히려 더 힘을 더 실어줬거든요. 역대 최강의 검찰이 문재인 적폐 수사 검사였습니다. 그리고 특검도 마찬가지였고. 그래 나오니까 결국 이제 나중에는 오히려 검찰 개혁 안 하고 더 힘을 실어가지고 더 세게 만들어서 끌고 가다가 물론 되치게 당했지만은 그런 걸 기대하는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검찰 검찰 해체하겠다고 그러는데 실제 일을 이 정권의 과제가 지금 내란몰이니까 내란몰이 수사인데 결국 검사들이 해야 되잖아요. 검사들 시켜보니까 아주 잘하더라. 나머지 임기한 5년 동안에도 이 사람들은 필요하다라고 느끼면은 그렇게 극단적인 검찰 해체 이럴까지는 가지 않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도 네. 그러니까 자기가 별로 내키지 않더라도 여기 와서 열심히 일해주면 그게 자기 조직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기대를 갖고 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번에 기대가 완전히 무너져버린 거죠. 네. 민중기 일단 특검팀이 그 말을 들은 척만 척하고 그거 좀 이야기해달라고 그러는데 들은 척만 척하고 예, 예. 그리고 이야기해도 지금 민주당이 좀 끌고 밀고 나가는 방향을 보면은 뭐 이거는 오불관을일 것 같고 그러니까 여기서 부역하는 것밖에 자기 친정을 지금 사망 선고를 내린
그쪽에 자기 부역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 안에 남 검찰 안에 남아 있는 저기 동료들한테도 사실 뭐 굉장히 좀 뭐 불명예스럽구나 그랬겠죠. 그러니까 더 일할 의욕이 다 그냥 그 소진됐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은 뭐 이런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약간 이런 특검 수사나 이런 데 더 이렇게 마음적으로 이렇게 그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왔을 것 같은데 40명이 전부 다 복귀 신청을 했다는 게 과연 그 배경이 뭔지 좀 자세히 앞으로 그 마음일 살펴보기로 뿐만 하고요. 아니라 지금 그 내란 특검하고 지금 해병 특검도 비슷하게 지금 분위기가 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예. 근데 아직 근데 해병대 특검에서 그런 집단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임초희 리포터 나와보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교통량이 연휴 전답게 일찍부터 많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 덕평에서 양지터널까지 밀리고요. 좀 더 지나 신갈에서 북수원, 그리고 군포에서 반월터널까지 각각 정체입니다. 더 가서는 군자분기점에서 영동선 시점까지 정체고요. 서창분기점에선 사고가 있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 일산부터 송내까지 17km가량 길게 정체고요. 조남분기점에서 수암터널 사이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계분기점에서 청계터널 쪽으로 교통량 늘고 있고요.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 잠실대교에서 방화대교까지 쭉 정체가 심합니다. 1시간 반 정도 걸리고요. 내부순환도로 성산 방향으로 마장에서 성산까지 1시간 전보다 정체가 심해졌습니다. 북부 간선도로 종암 방향으로도 전 구간 막히고요. 1시간 정도 필요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과 얘기 나누는 거 듣고 계십니다. 자, 조국 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 복귀 요청한 검사들 모두 교체하라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조국 위원장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특검을 볼모로 내란 청산을 바라는 국민을 겁박한 것입니다. 검찰개혁에 반대하니 특검에서 일하지 않겠다는 조직 이기주의의 분노를 느낍니다. 검사들은 자중하십시오. 검찰청은 이미 폐업 신고를 마쳤습니다. 미련을 버리십시오. 검찰청 문패를 다시 다는 날은 오지 않습니다. 국민께 사과하십시오. 국민의 공복인 공직자가 자기가 일할 곳을 선택하겠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재차 항명이 일어난다면 주저없이 징계 절차에 착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검에 있기 싫다는 검사가 있다면 남기지 말고 모두 교체해야 합니다. 자, 지금 조국 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지금 사실 홍익표 의원님 김건희 특검이 지금 여러 많은 사건들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해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는 집단항명으로 규정하고 징계를 하거나 지금 이제 특검법 개정안에 따르면 30명도 더 받을 수도 있고 최대 70명까지 받을 수 있는데 수사를 몇 달째 하고 있는데 이거를 새로운 검사들이 넘겨받는다? 별 문제가 없을까요? 만약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하는 거죠. 뭐 일단은 무리가 따르겠죠. 당연히 계속 수사하던 검사들이 전원 바뀌게 될 경우 지금 네. 전원 40명이 전원이 지금 그 입장을 낸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럼 뭐 이 중에서 선별해서 바꿀 건지 전원 바꿀 건지 그것도 문제인데 만약에 전원 바뀐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뭐 정말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 가뜩이나 지금 수사건이 제일 많은 게 이 김건희 특검인데요. 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항명성 지금 집단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건 저 공무원법에서 허용이 안 되는 거고 네. 검사 징계법에도 좀 위배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냥 방관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 만약에 이것이 그대로 그냥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제2, 제3의 유사한 행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강도 높은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검사들이 지금 세상 바뀐 줄 모르고 있는데 이게 문재인 정부하고 이재명 정부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냥 넘어갈 가능성 그냥 옛날처럼 좋은 게 좋은 대로 조용하게 넘어가는 게 좋은 대로 이렇게 않을 거다.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자, 조희진 의원님은 이게 어떤 식으로 좀 뭐 매듭이라 그럴까요? 어떤 식으로 좀 해결이라 그럴까요? 실마리라 그럴까? 저 결론을 맺을 거라고 보세요. 해법이 잘 안 보이고 네. 뭐 결론이 나더라도 그게 그렇게 산뜻한 결론은 안 될 것 같아요. 그 조국 우리 그 위원장은 뭐 다 전원 교체하라고 그러는데 네. 그 40명을 검찰로 돌려보냈을 때 대체 인력이 올 검사가 좀 있을까 싶어요. 네, 있을까 싶고 네. 그리고 그 억지로 그 수사를 하더라도 기한 내에 워낙 많이 펼쳐놨잖아요. 문어발식으로 그 별건 수사까지 다 해가지고 문어발식을 펼쳐놨는데 그 마무리 제대로 하기도 쉽지 않아 보이고 네. 또 공소 유지가 제대로 됐는지 중간에 수사가 그러니까 검사들이 이렇게 바뀌어 버리면은 그런 측면에서 정권 입장에서는 이 특검 수사에 대한 기획이 상당 부분 좀 차질을 빚게 될 가능성이 많다. 네. 정치 일정하고 그 연결돼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부분들이 정부 여당이 의도한 대로 가기가 좀 어려워졌다. 네. 근데 그거는 정부가 검찰 그 의사를 완전 무시하고 해체 수준으로 그냥 강경 드라이브를 걸면서 어떻게 보면 그 원인이 거기서 잉태된 것이고 이걸 원만하게 수습하는 거는 답을 걷기가 좀 쉽지 않아 보여요. 네. 예.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검사들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한다거나 또 무죄가 나와도 책임 면하려고 항소 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항소제도 개선을 법무부 장관에게 지시했고 정성호 장관 제도적으로 규정을 다 바꿔 나가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홍익표 의원님 어떤 부분을 좀 손볼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최근에 법원 개혁하고 맞물려 있는데 네. 잘 아신 것처럼 우리나라 판사들이 너무 업무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1심이 끝나고 나면 2심, 3심까지 넘어가니까 대법원에 지금 계류된 사건이 너무 많아서 네. 법관 한 명이 한 3천 건 정도를 1년에 해소해야 되는데 이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판결이 지연되고 네. 그에 따른 이제 어떤 일반 국민들의 피해가 있기 때문에 외국에 비해서 모르겠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갈 때까지 가보자 뭐 이런 성향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분석하는 전문가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3심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승패에 관계없이 끝까지. 네.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뭐 개선안을 한다면은 검찰이나 이런 수사 당국이 좀 상소하는 사유나 이런 거를 좀 면밀히 보고 이런 그렇습니다. 방안이 제일 예. 가까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하나 이제 검사들 입장에서는 예. 이게 이제 사법부와 검사 다 책임들이 있는데 검사들은 일단 기소하는 것만으로 그 사람한테 큰 피해를 줍니다. 우리가 기소가 되면 변호사 비용 나가야 되죠. 또 일상생활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수사 종결도 안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 문제 갖고 힘들게 하는 그러니까 검찰이 일반인들을 힘들게 하는 방법 중에 전형적인 방법이 이제 기소하고 고통받게 하는. 네. 그러니까 저는 우선 지금 현행법 체계에서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2심, 3심 제한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건 뭐 사법부의 판단도 있어야 되고 또 다른 반론도 있기 때문에 다만 이 패소율, 그러니까 검사가 기소했는데 패소하는 경우에 따라서 인사 책임을 좀 확실히 묻는 건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우선, 그러니까 함부로 기소하지 못하게 확실하지 않은 경우, 뭐 일단 기소하는 걸로 내 임무가 끝났다 이런 게 아니라 기소했으면 그거에 대한 사건의 책임을 승소율, 패소율, 그런 걸 좀 예. 반영해서 인사에 반영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법원에서도 그냥 자동적으로 외국은 그런 제도가 좀 있어요. 그냥 무조건 항소나 상고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명백하게 항소 이유서 그러니까 이제 이유서를 내잖아요. 그거를 보고 이거를 항소가 할 만한 거다. 상고가까지 갈 만한 거다. 이런 게 있어야지 받아주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시스템을 법원에서도 좀 기준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준 하나도 사실관계가 변화가 없는데
법 해석만 달리해가지고 이 1심과 2심의 판결이 달라지는 경우에 따라서 그래서 자꾸 얘기가 나오는 게 판사 잘 만나면 네. 어떻고 판사 잘못 만나면 어떻다 이렇게 되는 거는 좀 바로잡아 얘기지 않냐 이런 측면의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러니까 자꾸 모든 거를 기승전 이재명 뭐 하는 경향이 어쨌든 뭐 국민의힘이 있긴 하지만 이런 거 제도를 얘기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케이스를 자꾸 결부시키거든요. 야당에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자, 이재명 대통령은 도리어 그 3심까지 혜택을 많이 보신 분이죠. 예. 과거에도 그 경기지사 시절에 3심에 2심까지 유죄였는데 네. 1심 그 유죄, 2심 무죄, 3심 가서 근데 지금 재판은 남아 있잖아요. 예, 남아 있는데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거꾸로 보면은 다들 지금 유무죄가 엇갈렸어요. 이재명 대통령도. 그다음에 지금 하나 남아 있는 게 1심 유죄 그 무죄 받은 게 있고 나머지는 아직 재판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예, 예. 그런 측면에서 뭐 대장동이라든지 백현동 그다음에 쌍방울 이건은 아직 재판이 들어가지도 않은 상태고요. 그나마 1심 무죄가 나와 있는 게 위증교사 관련된 거는 무죄가 나온 거 하나 남아 있는 거고 네. 과거에 유무죄가 엇갈렸어요. 도리어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경험 어떤 법적 경험을 보면 3심까지 있는 게 더 다행일 수 있죠. 그런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이재명 대통령의 케이스로 갈 이유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과 이제 사법적인 어떤 부분은 계속 국민의힘이 이제 결부를 시키는데 최근에 이제 배임죄 전면 폐지 여기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 뭐 대장동 백현동 법카 사건 이거 결국 면소 위한 거 아니냐. 한동훈 전 대표는 조금 더 강한 말을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 죄가 만약 살인죄나 절도죄였다면 민주당은 살인죄 절도죄 없애려고 했을 것이다. 민주당에서 이제 많은 비판이 나오긴 했는데 이런 부분들 모든 게 그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는데 모아지고 있다. 그렇게 보십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똑같이 이야기를 했죠. 네. 그 야당일 때도 이재명 대표와 또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의 지상 목표는 사법 리스크를 해제하는 거였고 네. 그걸 위해서 수많은 무리한 일이 저질러졌고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도 여러 가지 뭐 목표가 과제가 있겠지만 그중에 제일 핵심은 결국은 임기 마치고 나갈 때 다 틀고 나가는 거 그걸 위해서 한 서너 가지 루트로 네. 그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되는 것이고 배임죄 같은 경우에도 그냥 그 법을 개정해서 네. 완화한다든지 해서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데 폐지해버리잖아요. 폐지하면서도 대체입법을 하겠다고 만들잖아요. 그건 이제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굳이 그런 식으로 다른 방법을 쓰는 거는 네. 면소 판결을 만들어내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설명이 안 된다 네. 하는 것이고 상고제도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몇 년 전에 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무죄 난 거는 본인이 상고제도에 도움을 받았지만은 지금 이번에 유죄 취지 파기환송된 거 이거는 본인이 네. 다시 상고 못하게 하고 싶을 거예요. 지금 2심에 가 있잖아요. 재판이 안 되게 하고 재판이 돼서 또 유죄 확정이 되잖아요. 결국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내려보냈기 때문에 유죄 확정했을 때 유죄를 확정되면 또 그건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네네네. 어쨌든 간에 상고심에 가가지고 유죄 확정된 거는 본인에게는 끔찍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뭐 상고심이란 게 본인이 좋게만 생각하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지금 하는 이야기들이 검찰에 있는 사람들이 듣기에는 네. 2심에서 만약에 무죄가 나온다면은 상고하지 말라. 다른 사건에서 무죄가 나올 경우에는 상고하지 말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네. 그렇게 보는 시각이 많죠. 자, 국회 법사위원회는 조희대 대법원장 없는 조희대 청문회 진행했습니다. 이에 법사위는 민주당 주도로 10월 15일에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의결했습니다. 일종의 이것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현장 검증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사고 방식에 더 나왔다. 국민의힘은 동행 안 한다. 자, 조희진 의원님. 예. 현장 검증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다라고 말하는 취지는 어떤 뜻입니까? 그게 뭐 위헌 위법인지는 모르겠고 이제 송 대표도 네. 뭐 법을 공부한 사람이니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했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오히려 더 심각한 것이 계속 이렇게 사법부 흔들고 대법원장 밀어내고
또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사법부를 장악하려고 정치 권력 밑에 있는 사법부를 만들려고 시도하는 그 시도가 네. 그거는 뭐 저 대법원장 개인의 문제도 아니고 법원이라는 조직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의 이런 민주주의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 시도가 더 큰 문제고 그런 측면에서 청문회 같은 경우도 지금 첫 번째 청문회에서도 대선 개입 청문회 열었지만은 그 대선 개입했다는 근거를 하나도 제시 못한 맹탕 청문회 됐잖아요. 그리고 또 다시 똑같은 대선 개입 의혹을 가지고 청문회를 또 열었잖아요. 네네. 그 골석 청문회를 했는데 거기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근거가 있었다면 거기서 내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못 내놓고 오히려 그런 그 화풀이 하나 분풀이 하듯이 그 국정감사는 국정감사대로 하고 또 현장 검증한 목적으로 해가지고 대법원 찾아가가지고 또 압박하려고 하는 그 행위 자체가 민주주의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라는 걸 또 그 다수의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위태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정부나 이 민주당이 좀 의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네. 홍익표 의원님, 대법원 현장 그 검증 비슷하게 그 현장 국감을 하면 이게 압박용이 약간 좀 성격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 가서 실제로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국회에서 못하는 거. 국감은 따로 하고요. 네. 13일 날인가 아마 국감을 하고 법원에 대한 네. 현장 검증을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현장 검증은 가서 아마 뭐 이렇게 질의응답하기도 쉽진 않을 거예요. 아마 예. 법원행정처장 정도 나오고 뭐 밑에 다른 그 이제 그 법원 실무자 판사지만 실무자들 좀 나오겠죠. 아마 대법관들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 크게 뭘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대법원에 상징적으로 하는 건데 근데 이거 자체가 문제라고 얘기하기엔 국민의힘이 옛날에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 얼마나 뻔질나게 대법원에 가가지고 그때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그 법사위 의결해가지고 현장 검증도 아니고 그냥 무작위로 무차별적으로 가서 항의하고 뭐 김명수 대법원장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어떤 상황으로 보면 그게 훨씬 더 나쁘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이 대법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민주당이 조금 더 지금 집중해야 될 게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문제도 문제지만 그거는 필요하면 그 민주당에서 보다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네. 사법개혁의 좀 디테일한 내용들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더 선행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김현지 제1부속실장 관련입니다.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서 제1부속실장으로 옮긴 거를 두고 야당에서는 김현지를 위한 인사다. 뭐 여러 명이 인사를 하긴 했지만 우상호 정무수석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김현지 부속실장 100% 국감 나간다. 홍익표 의원님 맞습니까? 글쎄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상호 정부수석이 100%라고 했으면 그러면 나와야 되는데 그 당에서 요청 안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네. 근데 나오는 게 맞다고 봐요. 이거 안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괜히 안 나오면 이제 이번에 청와대 대통령실에 아마 그 인사는 필요한 건 있었어요. 왜냐하면 강의정 대변인이 워낙 로드가 많아서 네. 대변인 한 명 더 하자는 얘기는 전에부터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필요한 인사를 했다. 이런 건 맞는데 괜히 총무비서관 나와서 할 얘기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관련되지 않은 다른 문제 무슨 뭐 대장동 얘기 물어보거나 네. 또는 뭐 장관 인사 물어보면 그건 제 업무 범위 바뀌라 제가 답변할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 사실 그게 맞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살림살이 조직 행정과 관련된 것만 답변하면 돼요. 자, 조희진 의원님도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대통령실 뭐 만약에 총무비서관이다 그다음에 부속실장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답만 하는 게 이제 기본인데 예를 들어서 야당이 그 옛날에 강선우 의원한테 왜 본인이 전화했나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일부 언론에서 이제 보도가 나오는 그 이재명 변호사의 수임료 성공 보수를 왜 수령했는지를 물어보면 안 되나요? 다 물어보죠. 민주당은 뭐 그 이상으로 더 물어보는데 문제는 그 정권의 핵심 실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뭐 총무비서관을 시키든 제1부속실장을 시키든 뭐 본인이 이재명 대통령이 시키고 싶은 자리는 그런 정도의 핵심 자리였을 거라고 보는데 이 시기에 그렇게 하니까 네. 당연히 그런 그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거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민주당이 자초한 측면이 큽니다. 어쨌든 제가 봐도 뭐 개인적으로 모르지만 김현지 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중은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런데
민주당으로서는 또는 이재명 대통령 특히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곤혹스러울 것이 정권의 실세 핵심 감춰져 있는 실세들은 되게 뒤에 나타나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그 원인이 됐던 최순실이라든가 문고리 사면방도 이 주변에서 정가에서는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나중에 대중 앞에 드러난 거는 임기 말 후반입니다. 4년 차에 드러났는데 지금 벌써 바로 100일 지났는데 딱 대중이 알게 됐잖아요. 그건 민주당이 그렇게 자초한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원래대로 그냥 관행대로 출석시켰으면은 우리 홍 의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답변하면 되는 것이고 아직까지는 많은 의심을 갖고 있지만 드러난 비리라든가 뭐 불법 행위는 그렇게 심각한 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는 드러나와도 뭐 되는 시기인데 딱 그냥 거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 뭐 있다. 안 그러고 저럴 리가 있나라고 의심하게 만들어서 타깃이 되게 만들어버렸어요. 예, 정권 출범한 지 3, 4개월밖에 안 되는데 무슨 비리가 있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58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한살배기 은규는 오늘도 아빠 엄마 곁을 맴돌다 잠이 들었습니다. 잠든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는 평범한 하루. 하지만 은규의 부모님에겐 그 하루가 어렵기만 한데요. 아빠는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을 잃었고 엄마 역시 고등학교 때부터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 분 모두 시각장애인이기에 돌봄 선생님의 도움 없인 단 1분 1초도 아이 곁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 은규가 사는 집 상태도 열악합니다. 낡고 오래된 흙집은 곰팡이가 벽과 바닥을 덮었고 갈라진 벽 틈 사이로 지붕마저 내려앉고 있어 위험하기만 한데요. 하루하루 불안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 은규네 가족. 작고 어린 은규가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과 사랑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10월의 첫날인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아서 가을을 느끼기에 좋았습니다. 다만 서이상에서 비구름이 발달하면서 지금 인천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밤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 서해안과 경기 북부 내륙, 충남 북부 서해안에는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9도, 대구 17도로 선선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25도, 대구 26도가 예상됩니다. 내일도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지만 오후에 경기 남부와 세종, 충남 북부에는 5에서 10mm 정도의 소나기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전남과 제주도에는 비가 시작되겠는데요. 모레 개천절에는 그 밖에 남부지방과 제주도, 충청과 강원 영동에도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모레 전남,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시간당 20에서 30mm의 매우 세찬 비가 집중될 수 있겠습니다. 비의 양도 제주도 산지에는 최대 100mm 이상, 전남 남해안에 최대 80mm 이상으로 많겠습니다. 일요일 오후부터 추석 당일인 월요일 오전까지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도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침 저녁에는 서늘하고 낮에는 따스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3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최상병 순직 사건 당시 수사 외압을 폭로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보국훈장 3일장을 수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불법 계엄의 잔재를 청산하고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 통제권을 회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개혁의 후속 조치를 전담할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윤창열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관계부처 파견 공무원 47명이 180여 개 관련 법률의 정비 등을 맡게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련법 공포로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자동 면직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1억 원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한학자 통일교총재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법원에서 진행 중입니다.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과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등은 특검에 소환됐습니다. 미국 비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한미 워킹그룹 첫 회의가 미국에서 열렸습니다. 외교부는 미국 정부가 대미 투자 관련 장비 설치 과정에서 단기 상용 B1 비자와 이스타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닷새전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 관련 본원 전산실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이 화재로 147개 국가 647개 국가 업무 시스템 전체가 마비돼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됐습니다. 국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국가 업무 시스템 대부분이 마비됐지만 복구율은 아직도 10%대 머물러 있습니다. 왜 이런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는지, 복구는 왜 더딘지, 이런 새로운 양상의 국가 재난 사태에 우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오늘은 이화영 사이버 안보 연구소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화영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아이스 브레이킹 차원에서 이화영 평화부지사 왜 이름이 똑같냐는 질문 좀 받으시죠. 지겨울 정도로? 뭐 약간 받기도 하고 그 외에 여러 다른 또 이렇게 노미네이트된 또 의원님도 뭐 이렇게 계셔서 그런가요? 제가 이렇게 한 번씩 헷갈리는 다 동명이인으로 많이 한 번씩 이렇게 노미네이트 됩니다. 그러니까요. 아이고 참 죄송합니다. 이름 갖고 이러면 안 되는데. 아닙니다. 네. 자, 화재로 국가 업무 시스템 전체가 마비되는 초유 사태 일어났습니다. 2022년, 23년 좀 비슷한 상황은 있었지만 이번처럼 국가 업무 시스템 전면 마비다 이런 형태 재난은 처음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 소장님은 불편을 개인적으로도 겪었는지 또 이번 사태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부터 하셨습니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번 사태로 개인의 어떤 정보남용 이런 부분이 불편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업무상 직업이 약간 이제 사이버 안보, 시큐리티 보안 쪽으로 좀 이렇게 이슈를 많이 접하다 보니 업무 양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여러 기관에서 좋은 얘기네요.
예, 저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선 굉장히 그렇군요. 인터랙티브한 네. 상황입니다. 이제 근데 이게 잘 해결되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한 그렇죠. 부분이고 그렇죠. 그리고 저희 딸아이도 그렇고 저희 가족들도 있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민간인들이 느끼는 거는 어떤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보안이나 이런 문제 정보 자원에 대한 관리를 알고 계신 분과 이제 평상시 접하지 않은 분들의 그 인식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금 더 쉽게 전달을 하고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좀 더 조력을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불안감 해소하고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네, 정확히 알기 쉽게 인식하고, 예. 인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고 또 더 궁극적인 거는 원천적으로 이런 문제를 좀 시스템을 잘 갖추는 걸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런 대화도 지금 나누고 있는 건데 일단 정확한 화재 원인은 경찰 수사 끝나야 알 겁니다. 근데 일단 행안부는 이런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작업자들이 당시에 국정자원 5층 전산실에 서버와 함께 있던 UPS용 배터리를 지하로 옮겼고 배터리 단자에서 케이블 분리했는데 이 과정에서 스파크 불꽃이 튀고 배터리 열폭주가 발생했다. 그래서 이제 불이 났다. 이런 설명인데 이것만 보면은 우리 이 소장님 보시기에 배터리 문제입니까? 작업자 실수로 보입니까? 이게 사실 좀 애매한 게 네. 우리도 집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 사건이 원인이 네. 직접적인 게 어머니의 잘못이냐 아버지의 잘못이냐 네. 이 가정의 문제냐 이게 뭔가 이슈가 터졌을 때는 그게 이제 보통 가정 내에선 자녀가 뭔가 불편함을 느끼거나 이제 자녀의 어떤 성장 과정에서 부모의 역할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마찬가지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라고 하는 전체 데이터가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네. 여기서 지금 배터리 관련된 업무, 교체 업무를 하셨던 분들은 잘해 보려고 교체를 통한 어떤 사전 사후에 있을 어떤 화재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업을 하던 중이었죠. 그렇죠. 이게 의도랑 상관없이 사실은 화재가 난 것이었고 그 화재의 원인이 뭐 배터리의 문제였냐 아니면은 작업자의 실수였냐라고 보기 이전에 이것에 대한 어떤 대응 체계, 관리 체계를 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리튬이온 배터리의 자체는 원래 사람도 체온이 있잖아요. 네네. 마찬가지로 배터리가 어떤 서버를 움직이거나 이제 이동할 때 임시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게 전력이 끊기면 그 기능을 못 하게 되니까 네네. 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였던 건데 그게 이제 자체 전력을 공급하는 열셀들이 있어요. 네네. 우리도 PC를 켜면 팬이 돌아가고 하드에서 열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예. 그 열들이 어느 적체되어서 모이다 보면 임계 온도를 넘겨서 불이 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거를 단순히 잘해보려고 배터리를 옮기려고 하는 작업자의 실수냐라고 하기엔 너무 좀 과하고 그렇다고 배터리 자체를 왜 한쪽에 적체를 해놨냐 이게 배터리의 리튬이온의 성질의 문제냐. 리튬이온 배터리는 원래 1991년도부터 저희가 노트북이나 휴대용 전자기기를 사용하면서 일상생활에 많이 사용을 하던 배터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렇게 단순히 어떤 지엽적인 문제로 보기보다는 맥락을 가지고 좀 해결을 하는 눈을 보는 게 저는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각에서 좀 이렇게 봐야 된다 네. 말씀이시고요. 자, 리튬이온 방금 말씀하셨지만 배터리에서 불이 난 건데 전기차 화재에서도 보면 이게 참 불 끄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자, 전기차도 뭐 여러 동원해가지고 뭐 소화포 동원하고 해가지고 많은 시간이 걸려서 환자 진압하기도 하는데 이 부분은 어때요? 이렇게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설에 언제든지 화재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뭐 치명적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 게 맞는지 혹시 대체할 만한 다른 거는 없는 건가요? 지금? 현재 이건 약간 좀 물리화학적인 용어들과 어떤 화학 계열의 성질들이 좀 들어가는 거여서 이제 네. 우리 일반 청취자분들이 어려울 수 듣기엔 있나요? 어려울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화재 진압의 난이도를 낮추려면은 네. 좀 내열성이나 안에서 폭주성이 있는 이런 강한 배터리의 화학 계열을 좀 전환시킬 필요가 있죠. 그런데 이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배터리가 오랫동안 일상생활에 리튬이온을 사용을 하고 왔었어요. 네네. 여러 가지 어떤 좁은 공간에 설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유지가 관리가 상대적으로 좀 쉽고 충전 방전의 효율이 높습니다. 네. 근데 이런 장점들을 다 두고 좀 진압이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요. 열이 이제 폭주하게 되면은 그리고 노후화되면은 발화의 가능성이 더 높아지죠. 네네. 우리도 몸이 아프면은 질병에 걸릴 위험이 점점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네. 거와 마찬가지로 이런 내구성의 어떤 기간의 문제를 좀 더 관리 체계랑 접목시켜서 좀 더 효율적으로 기간을 단축시키고 좀 더 잘 공간을 확보해서 화재 위험성이 있는 중요한 어떤 장비하고는 약간 분리시켜주는 게 더 좀 더 효율적으로 차차 단계별 어떤 프로세스에 도움이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리튬 배터리를 사용하지 마냐 아니면 대체할 게 바로 하냐. 우리가 새로운 어떤 제품을 사서 구입을 하려고 그래도 신제품은 고가잖아요. 네네. 이게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할 필요는 없고 좀 더 효율적으로 체계를 잡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효율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거에 문제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뭐 가장 근본적으로는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그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건데 근데 이 사태를 보니까 이번 사태를 보니까 화재 이유가 더 문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647개 국가 업무 시스템 전체를 관리하는 곳입니다. 근데 화재 이후 이 시스템 전부 마비됐다? 일단 제가 이제 이중하는 조금 이따 여쭤보고 엿새째 맡고 있는데 복구율이 아직 10%대다? 이렇게 복구가 더딘 게 어떻게 우리 전문가 눈에서 볼 때는 당연한 겁니까? 아니면은 이거 이제 좀 이상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지금 현재 이제 복구가 13.4% 정도 됐거든요. 네. 자, 이 부분은 복구에서 중요한 어떤 현황 파악이겠죠. 현황 파악에 있어서 이게 늦어지고 있다. 이게 늦어지는 것만 단순히 보게 되면 굉장히 그 더디다라고 생각하고 뭔가 국민들 입장에서는 더 불안해질 수 있는데 사실은 준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포인트들이 이제 필요하고 네. 현장에선 상당히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원래 단일 장애 지점이 모든 중앙 시스템 한 전산센터에 집중이 되어서 화재 때문에 한 번에 동시에 마비가 됐다라는 네. 게 문제가 되었고 그리고 어떤 647개 시스템이 서로 얽혀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선별적 복구가 불가능하죠. 예를 들어 우리가 라벨링하거나 도서관 보면은 책장에 책이 꼽혀 있잖아요. 예, 예. 근데 그런 것처럼 서버도 라벨링이 되어 있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서버에 라벨링을 할 정도까지의 우리가 그 관리 체계가 면밀하지는 못했다. 그리고 외형적으로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라벨링 한다는 거는 전부 전소되지 않고 전면 마비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그게 표기를 한다라는 거지 네. 전소의 의미는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좀 다른 얘기군요. 겉에서 우리가 기기를 확인할 때는 그 안에 어떤 정보가 있는지 확인할 수 없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관리 체계로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도 바로 이 부분인데 네. 육안으로 보는 서버의 중요도, 기관의 어느 정도 레벨을 관리를 하고 있는 건지 그게 밖에서 물리적으로 보인다면은 이동해서 훨씬 더 이건 중요한 먼저 정보니까 네. 빨리 교체를 해서 먼저 우선순위를 둘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다 수동으로 일일이 어떤 PC나 어떤 이 안에 서버 안에 어떤 내용물이 저장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요? 그럼 시간의 딜레이라는 게 있을 거고 그 안에 어떤 제품에 대한 각각의 메모리나 셀 단위의 파손 정도에 따라서 이거를 다시 복구하는 작업이 그러니까 이 디지털을 다시 수작업으로 수동화하는 작업들이 필요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딜레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상황 그런 거고 또 네. 관련되는 질문인데 중요도에 따라서 제일 중요한 1등급 시스템, 2등급 시스템에 따라서 복구 시한이 다르더라고요. 네네. 이게 행안부가 이제 지난 8월에 표준안 발표해서 1등급 시스템은 2시간, 2등급은 3시간 내 복구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규정은 지키지 말라고 있는 거라는 얘기도 있지만 여튼 규정은 그렇게 돼 있다는 거는 어제는 그렇게 해야 된다. 일단은 뭐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지금 시범 적용 기간이긴 하지만 이런 규정 자체가 너무 무색하지 않냐. 그렇다면 이 복구 시스템 측면에서 그 시간을 단축하는 측면에서는 좀 보완할 점이 많은 거죠.
현재 사실은 규정이 있고 네. 그 규정대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었던 게 사실이긴 합니다. 네. 그러나 우리도 어떤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라 적절한 이런 부분들은 훈련을 통해서 시간을 타임라인을 정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여기서 한번 짚어봐야 될 거는 이 규정과 시간을 복구해야 된다라는 거를 먼저 정했을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정했냐라는 거죠. 네네. 내가 숙련도에 따라서 똑같은 업무를 하더라도 결과에 대한 들어가는 인풋되는 시간이 달라집니다. 네. 마찬가지로 여기에 1등급의 정보 시스템을 관리하는 것은 2시간 안에 복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네. 내가 어느 정도 숙련이 된 부분 아니면 준비가 되는 부분 아니면은 체크 포인트들을 어느 정도 관리 체계에 대해 명시가 되어 있냐 그 기준이 있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많은 게 그냥 산발적으로 모여 있었고 거기에 이동 중에 또 뭔가 또 화제가 난 거기 때문에 네네. 우리도 집에 정리가 잘 되어 있으면은 찾기 쉽죠. 그렇죠. 근데 집안에 정리가 잘 안 되어 있으면 찾아서 뭔가 필요한 걸 내가 취득하기 되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시간이 걸리죠. 시간이 걸리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복구 규정의 실제 중요한 거는 훈련을 내가 얼마나 했고 네. 이 대응 체계에 있어서 우리가 이걸 단축시키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냐. 이것까지 보는 게 이 복구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각 포인트들을 체크해 볼 때 타임라인을 정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마 이 사태 지켜보면서 국민들이 가장 놀랐던 부분이 지금부터 말하는 바로 이걸 겁니다. 백업, 이중화 시스템이 취약하거나 전무하다시피 했다 하는 건데 자, 하물며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도 뭐 이게 백업해 놓고 중요한 파일 복사해 놓고 이게 안 됐을 때 저기서 할 수 있게 시스템을 갖춰 놓는데 이런 중차대한 일에 비상 상황에 대해서 이중화를 안 해놨다?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참 이게 이중화라고 하는 게 네. 사실은 그 기관의 정보 등급도 그렇고 네. 우리도 뭔가 일을 할 때 우선순위를 두잖아요. 네네. 이제 우선순위에 있을 때 모든 정보를 다 이중화하거나 하기는 우리가 예산이나 인력상 현재 보안에 우리가 지금까지 인풋한 예산을 한번 비춰볼 챙겨보면 때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요. 예, 턱없이 부족했었고 기본적으로 3, 2, 1이라고 하는 오프사이드의 그리고 그 오프라인의 원칙을 두고 있는 게 백업 복구 시스템의 탄력성 관계가 있는데 근데 네네.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중요한 데이터는 3개의 사본을 두고 2가지 다른 종류의 저장 장치에 보관을 하고 그중에 1개는 다른 오프사이드에 두는 겁니다. 네. 그게 321 법칙인데 이거를 다 지킬 만큼 우리가 어떤 이중화나 인력이나 예산을 하지 않았다라는 그래요. 게 가장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고 그 이제 여러 가지 한 라인들 사이트 이런 구축을 하면서 또 해지를 하면서 여러 전산시들이 좀 없어진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집약돼서 한 곳에 모아진 계기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뭔가 부정적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급해도 중요한 순위에 있는 부분들은 네. 처음 초기 세팅을 할 때 잘 챙겨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이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저희가 이제 정치 토크 코너가 있는데 제가 정치인들 나오면 무슨 질문을 했었냐면 이 주제 관련해서 네. 예산 집행에 있어서 보니까 뭐 크다면 큰 예산인데 전체에서 보면은 뭐 이렇게 크지 않은 예산이라고도 볼 수 있고 여하튼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제가 뭐라고 물어봤냐면 네. 정치인들이 예산 세울 때 뭐 여도 마찬가지고 야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표부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 동네에 필요하지도 않은 그 길 하나 더 만들겠다고 다 갖고 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이제 밀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별 반박을 듣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 소장님이 보시기에 앞으로 우리 국가 핵심 정보자원 보호라든지 IT 시스템 보호의 예산 편성 방식 집행 구조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전향적으로 늘려야 된다는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보완돼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사실 이런 부분들을 나눌 때 우리가 사실 국민도 점점 이제 출산도 줄어들면서 네. 인구가 줄고 예산도 줄고 뭔가 이제 세금도 그렇고 뭔가 우리가 수익을 벌어내는 구조 그러니까 한정된 예산에서 효율적으로 쓰려고 하게 되면은 네. 이런
재난 아니면 이런 국가 정보와 같은 관리 시스템 같이 중요한 시설에 있어서는 복합 재난 대응이라는 어떤 매뉴얼을 만들고 네. 각 부처에서 일어나는 어떤 예산 이런 부분들이나 인력 그리고 레벨 단계에 따른 어떤 위험도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네. 매뉴얼이 있고 정책을 이제 집행을 하다 보면은 하나의 부처에서 우린 보안이 중요해요라고 이야기하게 되면은 목소리가 작잖아요. 그러나 어떤 복합 재난 대응에 대한 매뉴얼을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가지고 네. 우리는 이러이러한 부분들 뭐 예를 들어 국정원, 국방부, 과기부, 뭐 외교부까지 같이 이런 정도까지는 국가 전략으로 우리가 지켜야 되는 정보들이 있으니까 네. 함께 이거는 모아서 어떤 국회 입법을 하거나 뭔가 국회의원분들이 예산을 생각을 할 때 좀 더 부처 단위로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범정부 차원의 예산으로 보안이라는 측면들을 일괄 어떤 같은 라인 선상에 두고 네.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목소리만 섹터에서만 말을 하니까 그 부분에 그 위에 상위 단계에 있는 관료 조직의 어떤 그 결제 라인 아니면은 권한자에 대한 부분들로 계속 이렇게 보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이게 예산이 아래까지 정말 필요한 부분까지 내려오는데 중간에 자꾸 이제 변경도 되고 네네. 삭감도 되고 확보하는데 목소리를 내는 게 굉장히 작아지게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책임과 권한에 대해서 범정부의 역할을 하려고 하게 되면은 내 부처를 넘어서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국회의원도 내가 갖고 있는 지역구나 상임위를 넘어선 어떤 국민적 공감대가 되는 고민을 해서 안을 낼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제가 실제로 많은 이제 국회에 계신 분들을 이제 접했을 때 참 쉽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그게 약간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자, 이런 부분 우리가 큰 사고 당하고 나서야 뭐 소잃고 외양간 고치지만 그래도 소잃고 외양간 안 고치는 것보다는 고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좀 숙고를 했으면 좋겠고요. 자,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은 중앙정부 전산센터 방제 체계를 어떻게 설계하고 또 운영하고 있는지도 이 대목에서 또 궁금해져요. 대표적인 해외 국가의 중앙정부 데이터 센터 화재 대응 매뉴얼이라든지 이중화 구조 운영 사례라든지 우리가 좀 참고할 만한 게 있습니까? 예, 있죠. 네, 어떤 겁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에서는 페더럴 데이터 센터라고 미국 네. 연방 데이터 센터에서 동부, 중부, 서부에 중요한 핫 사이트를 설치를 하고 액티브끼리의 그러니까 서로 이제 실제로 살아있는 이런 지리적인 위치를 통해서 클러스터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예. 이쪽에 있는 큰 서버, 동부, 중부, 뭐 서부 이렇게 해서 그 거점을 가지고 서로 공유가 되거나 네.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움직이게.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민관 협력. 지금 사실은 이런 사이버나 뭐 정보, 인텔리전스, 우리의 모든 정보가 디지털로 전환되는 시점에 있어서는 이런 민관 협력의 메커니즘이 매우 중요한데 네. 이거를 위해서 가장 이제 선진국들이 잘하고 있는 건 훈련이었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소통과 그 타임 테이블을 훨씬 더 줄였거든요. 그러니까 정기적인 정례 훈련을 통해서 실무자분들이 그리고 우리가 현업에 있는 분들이 당황하지 않고 네. 그 시간 내에서 어떻게 정보를 관리하고 분산되어 있는 것들을 또 어떻게 옮기고 그리고 어떻게 연락을 하고 네. 이런 부분들이 감사 보고 체계까지 좀 면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약간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고 우리도 이런 국가 화재나 뭐 어떤 재난에 대해서 네. 지금까지는 약간 재난 뭐 불 뭐 물 뭐 이런 물리적인 자연 환경에 가까운 이런 부분들만 좀 중점적으로 봤는데 보이지 않는 이제 전쟁도 요즘에는 먼저 인프라 공격을 다 사이버로 하거든요. 네네. 보이지 않는 인프라의 전쟁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오프라인으로 여러 가지 이제 국가 기반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공격을 하는데 이거에 대한 거를 우리가 재난에 준하는 수준으로 레벨을 같이 맞춰서 복합 재난 대응 매뉴얼 어떤 네. 시스템 체계 이런 것들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지금 어떤 뭐 클라우드 기반 이중화라든지 뭐 지리적 분산 백업이라든지 뭐 재난복구 센터 운영 이런 거
좀 준비하려고 이렇게 이런저런 계획은 짜고 있는지 그 부분하고 그러려면 어떤 법적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하고 그럽니까?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 법제화되는 부분들 우리가 2022년도에도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있었고 네. 그걸 통해서 정부에서도 많은 어떤 중앙정부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서 지리적인 이중화가 필수다라는 네네. 건 이미 인지를 하고 항목도 추가했어요. 그러나 이제 정부가 바뀌거나 네. 뭔가 우리가 정책의 일관성에 있어서 좀 약간 흐릿해지거나 이슈가 있을 때 좀 더 집중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용두삼이라 그러나요? 예, 사자성어로. 살짝 그런 부분들이 보완에는 네. 우리가 우상향을 그려야 되는데 우하향을 그리는 네. 때로는 정체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물리적 보완이죠. 그리고 논리적 보완은 좀 약간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을 말합니다. 네네.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좀 봐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거. 서버나 이런 부분들은 항운 한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 그냥 우리가 PC 여러 대 그냥 간단히 두고 있는 게 아니라 안에서 발열도 많고 온도 습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네네. 365일 내가 액티브하게 끊기지 않는 정보들을 어떤 서비스를 받으려면 네. 그런 기능과 어떤 장소들 물리적인 공간이겠죠.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훈련 체계를 통해서 좀 더 이게 개선해 나가는 토대 그리고 거기에 맞춘 법률과 규정이 필요한데 이 법률은 아까 언급했다시피 하나의 부처 하나만 이렇게 해서 움직인다 뭐 네. 이런 게 아니라 국가 전반적인 어떤 통합 대응 체계에 준하는 수준으로 좀 더 네. 격상시켜서 같이 고민을 하는 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특정 부처 넘어선 사안이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정부 안에서도 컨트롤 타워가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 소장님 보시기에 컨트롤 타워의 공백이라든지 어떤 허점, 구멍은 없다고 보시는지 또 책임 소재라든지 협업 구조 이런 문제들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비슷한 얘기지만 어떻게 좀 진단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보통 이제 작은 단위로 이야기하는 부처 안에 그 파견직으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네. 파견직에 계신 분들이 어떤 TFT 팀처럼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이슈를 잘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는 관계로 그 파견직 이제 공무원분들이나 그런 업무들이 있는데 실제로 파견직에 있어서 업무를 할 때 가장 일을 옆에 계신 분과 소통하면서 하기가 어렵다는 현장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될 부처는 과기부나 뭐 외교부나 다른 부처인데 내가 현재 다른 업무 때문에 지금 임시적으로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네. 내가 여기서 문제가 없어야 그다음 내가 다음 보직으로 돌아가서 내가 관련 부처에 승진을 하거나 할 때는 네. 이 지금 파견직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파견직의 어떤 포지션이나 이슈들은 네. 굉장히 좀 딥하고 좀 더 영역을 넘나드는 일인데 우리나라의 관료 조직의 특성 때문에 수평적 협업이 매우 어렵습니다. 네네. 나에게 그런 권한과 책임에 대한 범위가 명확하고 이걸 넘을 때는 위에 결제 라인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눈치 볼 수밖에 없고 저는 그래서 이런 범정부적인 거 그리고 파견직에 있는 분 그리고 이런 중요한 기관에서의 어떤 이슈들을 해결하고자 모인 분들은 네. 승진의 기회를 반드시 줘야 되고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성과 평가를 정확하게 해줘. 그러니까 당근을 정확하게 줘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협업을 할 때 공공기관, 뭐 국정자원관련, 뭐 행안부, 소방청 이렇게 다 나누어져 있는 부분들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좀 더 적극적으로 내가 고르게 다 하실 수 있는 실무자분들의 어떤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컨트롤 타워는 하나만 있다라는 거라기보다 네. 그런 컨트롤 타워를 수평적으로 이끌거나 소통할 수 있는 단계의 문화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화영 사이버 안보 연구 소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이번 주 가장 뜨거운 국제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리는 키워드로 본 지구촌. 오늘도 조윤주 외신캐스터 함께하겠습니다. 조윤주 캐스터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진 평화. 무슨 얘기일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가자 평화안을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전격 수용했습니다. 아마도 남아있는 과제는 하마스가 이 제안을 수용할지 여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트럼프 대통령은 72시간 안에 답을 달라 뭐 이렇게 네.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군의 완전한 철수 없이 하마스가 무장 해제를 해야 된다고 하고요. 또 가자지구 통치도 하마스는 배제가 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과연 하마스가 수용할까 이제 의문이 드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가 29일 백악관에서 직접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20가지 항목을 담은 평화안을 제시했는데요. 일단 즉각적인 휴전, 하마스가 데리고 있는 인질을 풀어줄 것, 또 이스라엘 구금 중인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서로 교환하면서 인질 교환을 진행을 하고요. 네. 이스라엘군의 단계적인 철수, 하마스의 무장 해제, 그리고 국제적 과도 정부 구성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자 지구를 통치하는데 하마스가 역할이 배제가 되면서 기술 관료적 비정치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요. 이 위원회는 국제기구 성격이고 네.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 맡을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영국의 토니 블레어 전 총리 등 세계 정상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72시간 내 인질과 유해 전송을 조건에 걸었고요. 팔레스타인 수감자 2,000명 석방, 또 가자지구 주민들의 정착을 보장하고 즉각적인 구호 활동도 재개,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평화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까워졌다라고 네. 이제 평가를 했고요. 하마스가 제안을 만약에 거부한다면은 이스라엘이 필요한 경우 조치를 취해서 전폭적인 지원도 미국은 아끼지 않겠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은 하마스에게 넘어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마스가 조건을 수용할 차례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마스에서 이제 하마스가 인질 석방하는 것과 무장 해제, 통치권 포기 이런 것들을 평안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일단 하마스는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직 확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가 가자지구 재건 통치의 핵심 인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앞에 말씀드렸던 그 위원회에 네. 트럼프 대통령과 블레어 총리가 이제 좀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하는데요. 네. 블레어 영국 총리가 이 가자지구 재건 통치를 맡을 인물로 부상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블레어 총리가 전후 가자지구 행동 계획에 있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부터 아주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워싱턴 포스트가 입수한 이 계획 사본에 따르면 가자 지구를 과도기적으로 관리할 때 가자 국제 과도기구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여기에 국제 전문가, 유엔 관계자, 팔레스타인, 아랍 대표들이 참가하고요. 토니 블레어 전 총리가 이 기구의 초대 주자로 위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뭐 광범위한 전략적 외교적 결정을 내리고 재건 노력도 상당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아랍 국가들과도 조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동 전략의 좀 중심 인물로 이제 블레어 총리가 떠오르고 있는 건데요. 네. 하지만 좀 사실은 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블레어 전 총리가 총리 시절에 미국이 이라크 침공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사실 블레어 총리의 별명이 부시의 개였습니다. 부시 대통령의 개라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약간 비아냥거리는 좀 좋지 않은 그런 소문도 그랬군요. 있었고 끝나고 나서 2007년에 유엔 특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민간 컨설턴트로 활동했는데 중동 특사를 하면서 민간 컨설턴트 과정에서 그 사업하는 과정에 중동 국가들과 사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이해 충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런 지위를 가지고 돈벌이를 했다.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물론 그것 때문에 중동 상황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네. 여러 가지 이제 연줄이라든지 인맥이 많긴 하겠습니다.만 과연 이라크 전쟁에 참전했던 영국 총리가 지금 가자지구 평화협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맞냐라는 좀 곱지 않은 시선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이 평화협상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좀 이 블레어 같은 총리도 여기에 합류를 하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워싱턴 포스트도 팔레스타인 사람들 사이에서 블레어에 대한 평판이 엇갈리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 안전한 이스라엘과 독립된 팔레스타인 공존의 협상을 통한 뭐 분쟁 해결 노력하겠다 했지만 그러나
좀 어쨌든 여론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결국 현실이 됐습니다. 이번에도 예산안 때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그 예산 시작되는 날짜가 10월 1일, 이제 오늘이거든요. 그래서 네. 9월 30일까지 회계연도가 끝나고 그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이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예산안이 통과가 되는데 결국 이제 부결이 된 겁니다. 그 공화당 의원들이 53명, 네. 민주당이 47명에서 예산에 통과되려면 60명이 필요하거든요. 찬성표가. 근데 이게 45대 55 되면서 이제 결국 부결이 되면서 셧다운이 진행이 된 건데요. 물론 뭐 처음부터 뭐 셧다운 될 거야라고 한 건 아닙니다만 민주당, 공화당이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교환했습니다만 결국은 의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일단 셧다운이 되게 되면은 연방 공무원 75만 명이 강제로 무급 휴가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이 되면 해고를 할 거다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이 해고가 될 텐데 이거 결국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대규모 실업 사태가 발생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셧다운이 장기화된다면은요 세금 환급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 등 여러 가지 경제 지표 발표도 일제히 멈출 것으로 보여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 12월 달에 그때 이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인데요. 최장 셧다운이 있었습니다. 35일간 셧다운이 있었는데 그때 이 셧다운 여파로 110억 달러 돈으로 12조 원의 경제 손실이 발생했었고요. 그 이듬해 1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0.2%포인트 일씩 하락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사실 뭐 이건 뭐 미국뿐만 아니고 좀 전 세계적으로 정치권이 좀 갈등하는 양상이 많습니다. 예, 뭐 사실 뭐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기보다는 통합 정서 이미 사라졌고 결국 이제 분열로 이런 모든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건데 대화, 양보, 타협 이건 자취를 감췄고요. 상대방을 공격하는데 급급한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핵심적인 것이 오바마 케어 이거 이제 문제가 된 건데요. 민주당 쪽에서는 오바마 케어를 계속 유지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공화당 측에서는 오바마 케어 그러니까 그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서 이제 건강검진 해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예산이 건데 엄청나게 들어가나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그렇게 돈을 쓰면 너무 적자가 심하다.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이게 핵심이 됐었는데요. 만약에 민주당 쪽은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오바마 케어를 없애버리게 되면은 중저소득 중에서 400만 명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을 것이고 2천만 명은 보험료가 인상이 된다. 그리고 10년 안에 1,000만 명이 추가로 무보험자가 되기 때문에 너무나 손실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공화당은 이걸 유지하게 되면은 예산이 너무 많이 쓰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얘기를 하는 것이 저소득층 중에 불법 이민자가 있지 않냐라고 말하면서 결국 이게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는 강력한 이민 제한 정책과 상충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더 이상 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양측이 결국 합의를 보지 못하고 예산안은 통과가 되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요. 이 오바마 케어를 사실은 저소득층이 많이 혜택을 보긴 하는데 공화당 지층 중에서도 백인 근로자 중에서 이제 노동자층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도 혜택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화당 측에서도 약간 고민이 되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워낙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결국은 결국 양보를 못하겠다라면서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자,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고 나서 사실상 동맹국, 우방국 이런 의미가 많이 후퇴를 하고 퇴색을 했는데 맞습니다. 이 와중에 아르헨티나가 중국을 향한 콩 수출, 곡물 수출 이제 확대하고 있다고 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원래 중국이 미국산 대두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을 벌이면서 갈등을 빚고 있고 그래서 이제 중국 쪽에서 미국산 대두를 수입하지 않겠다라고 한 거죠. 그랬더니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걸 수입하겠다. 그 얘기군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근데 저기 미운 털이 박힐 것 같은데 아르헨티나 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트럼프 정부 들어서고 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맹국 필요 없어. 우방도 필요 없어. 그냥 일단 미국이 가장 우선이고 미국의 이익이 되면은 뭐든지 한다라고 된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아르헨티나도 미국과 이렇게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충분히 할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결국 이제 아르헨티나 쪽에서
대중 곡물 수출 확대 조치를 취하면서 이게 이제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가 불만을 표시한 게 언론에 표착이 된 겁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23일 날 뉴욕에서 유엔 총회가 있었거든요. 네. 그때 문자 메시지를 바꿔서 그걸 읽어보는 것을 언론이 공개를 하게 된 건데 우리도 왜 국회에서 이렇게 국회의원들 문자 보는 거 다 잡히지 않습니까? 왜 걸리나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AP통신이 촬영한 그런 사진에 네. 베센트 장관이 유엔 총회장에서 휴대전화로 문자를 확인하는 것이 확인됐는데요. 거기에 발신자가 BR로 돼 있었습니다. BR이 브룩 콜린스 농무부 장관인 것 같다고 CNN 방송이 전했는데요. BR, 그러니까 그 농무부 장관 추정된 사람이 네. 베센트 장관에게 문자를 보내서 우리가 어제 아르헨티나를 구해줬는데 돌아온 대가가 아르헨티나가 곡물에 대한 수출 관세를 철폐해서 그러니까 중국으로 콩을 수출하는 거라면서 이거 우리 뒤통수 맞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르헨티나가 대두를 포함한 이제 곡물 수출 관세를 일시적으로 철폐를 하게 됐고요. 네. 그러자 중국이 미국산 없어도 우리가 대체제가 있구나라고 네. 말하면서 아르헨티나산 대두를 대규모로 사들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미국의 빈자리를 아르헨티나가 냉큼 채간 건데요. 당시 메시지에 곡물 거래업자인 맨솔의 소셜 미디어도 같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데 그 전에도 미국 대두 농가가 좀 네. 불만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출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데요.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미국의 대두 농가가 불만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중국과 협상이 불가피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네. 때마침 아르헨티나가 그 자리를 채가는 바람에 미국이 중국과 대두 협상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지게 된 겁니다. 근데 뭐 다 보고 배운 거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자,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네. 한국, 미국, 중국 공동 연구진이 사람의 피부 세포에서 수정 가능한 난자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이게 난임 부부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뭐 완성 단계는 아니고 좀 갈 네. 길이 멀긴 합니다만 그래도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방법이 나온 건데요. 네. 우리나라, 미국, 중국 공동 연구진이 사람의 피부 세포로 실제 수정이 가능한 난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예. 피부 세포의 핵과 미리 핵이 제거된 난자를 융합한 다음에 정자와 수정시키는데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네. 여기에 우리나라 차의과대학 연구팀이 들어갔고요. 중국의 안위대학 의과대학 제1부속병원도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난임 부부가 한 24만 명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좀 희망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이게 그 수정란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배아까지는 가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첫 단추를 낀 거기 때문에 네. 앞으로 난임 부부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그런 획기적인 결과라고 과학계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키워드로 본 지구촌, 지금까지 조윤주 외신 캐스터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알면 독이 아니라 득이 되는 법 이야기, 법이든 성배. 깊이 있는 법 지식 잔에 꽉꽉 채워서 쉽게 풀어주는 분입니다. 오늘도 박성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법이든 성배 박성배 변호사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일상에서도 업무에서도 인공지능 도움받는 분들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공지능으로 인한 법적인 문제도 조금씩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데 오늘은 이 내용 알아봅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평소에 인공지능 좀 도움을 받습니까? 저도 AI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세요?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AI 두세 개는 항시 사용하고 있고 예. 변호사 전문용으로 개발된 AI도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뭐 판례 검색이나 뭐 이런 거요? 맞습니다. 어떤 사건을 처음 수행하게 되었을 때 저 나름대로는 구상을 해보는데 네. 이 구상에서 논리 오류가 있거나 놓친 쟁점이 있는지 점검해보는 차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 판례 하급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경우에는 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전면적으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네. 판례 하급심을 찾기 위해서 관련 사이트를 활용하고 있기도 하고 일반적인 법령이야 저도 벌써 14년차, 15년차 변호사이다 보니 익숙한데 네. 특별법을 찾아야 할 때는 저도 상당히 난감합니다. 이 바다에서 조약돌을 찾는 느낌인데 이때는 AI를 활용하면 나름대로 그 범위를 상당히 줄여줍니다. 물론 판례든 법령이든 검증 과정을 밟아야 하는데 이 검증 과정을 밟는다면 업무 효율에 상당한 도움을 주는 것 같고 시대의 흐름도 타고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요. 좀 얼리 어답터에 속하시네요. 보니까. 저는 원래 얼리 어답터가 아닌데 AI만큼은 요거만큼은 빨리 도대체 이것만은 좀 늦게 하면은 약간 뒤떨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나 봐요.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 제가 사실 일상이 많이 바쁩니다. 많이 바쁜데 이 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나름대로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박성배 변호사님 많이 바쁘신 것 같아요. 방송 출연도 많이 하시고 또 자기의 사건도 또 처리하시고 하시면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자, 지금 검증 문제 얘기하셨는데 최근에 아동학대 고소 사건에서 경찰이 인공지능이 만든 판례 이용해서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알려졌는데 이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 법률신문에 따르면 경찰이 어떤 아동학대 사건을 맡아 불송치 결정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판결들을 인용했습니다. 인용한 판결은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대법원 2015도 11233 판결이었고 두 번째는 서울 북부지법 2019 고단 285 판결이었습니다. 이 판결문들을 인용했는데 이 판결문 인용 내용을 보면 상당히 그럴듯합니다. 판결문 어투가 그대로 적시되어 있는데 제가 일부를 읽어드리면 대법원 판결은 일시적이거나 단편적인 언행만으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럴듯하죠. 그럴듯합니다. 서울 북부지법 판결은 다소 부적절하거나 불편함을 유발하였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이나 발달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는 판결을 인용하면서 경찰이 특히 불송치 결정문에 위와 같은 법리를 고려할 때, 즉 판례를 그대로 인용해 볼 때 피의자의 행위가 다소 부적절한 것은 인정되나 단순히 감정적 발언의 범주를 벗어나 피해 아동들의 정서적 발달에 현저한 해를 끼치는 행위는 이르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판결들 각각 강간상해 사건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으로 아동복지법 관련 판단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 경찰이 인용한 그럴듯한 문구 이 판결들에 전혀 존재하지 않는 문구입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이 AI가 만든 가짜 판례 없었다면 박 변호사님 보시기에 이 사건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이 사건 정황부터 설명해 드리면 이 사건은 초등학생들 사이에 장난이 발단이 됐습니다. 이 담당 교사는 단순 장난이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남겼지만 장난 피해를 입었다는 입장의 학생 학부모가 이를 학교 폭력으로 신고하면서 일이 커지게 됐는데 이 학부모가 사건 발생 며칠 뒤에 직접 학교를 찾아가서는 자신의 아이에게 장난을 친 학생들에게 교도소 가고 싶냐? 경찰서 가기 전에 나와라 등 폭언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집니다. 이 폭언을 들은 학생들의 부모가 이 폭언을 한 학부모를 아동복지법 위반 정서적 학대 혐의로 고소를 했는데 경찰이 이 사건 수사를 한 뒤에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 판결을 인용하지 않았을 때 어떤 결정이 나왔을지 저도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다른 판단이 나왔을 가능성 반 정도는 된다고 보여집니다. 다른 판단이 나왔을 가능성이 한 50%는 돼 보인다는 말씀이죠. 꼭 이 사례뿐만이 아니고요. 가짜 판례를 진짜 그럴듯한 가짜 판례를 인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 어떤 게 있습니까? 사실 AI가 도입되기 전에는 기존에 존재하는 판결이었지만 그 판결을 잘못 인용하는 경우가 판사도 검사도 경찰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판결을 제시하는 경우도 생기는데 예전에도 판사, 검사, 경찰 모두 판례를 잘못 인용했다. 상급심이나 다음 절차에서 뒤집히는 경우에 상당히 수치스럽게 생각했습니다. 판례를 인용할 때는 판례 반드시 전문을 다 봐야 합니다. 언뜻 판결 요지만 보고 인용했다가는 그 판결 전문에 비춰볼 때 정반대의 결론을 내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가끔가다 저도 일을 하다 보면 의뢰인이 AI를 검색해 봤더니 이런 판결들이 있다고 보내주는 경우가 있는데
보면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그래요.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과 취지가 전혀 부합하지 않는 판결일 때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많습니다. 존재하는지 그 판례가 존재하는지부터 체크를 해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일은 제가 다른 변호사님한테 전해드린 이야기인데 네네. 이 변호사님이 민사재판 갔다가 보통 변호사가 대기하면서 앞사건 재판 내용을 자연스럽게 듣게 되는데 네. 앞사건 재판 진행하는 재판장이 화를 내면서 당시 민사재판인데도 변호사 외에도 당사자도 출석에 있었답니다. 네. 이 변호인 의견서 누가 쓰셨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 변호사와 당사자가 같이 썼습니다라고 답변을 했대요. 그랬더니 없는 판결 만들어서 제출하면 제가 속을 줄 알았습니까? 라고 꼬짓더래요. 이 당사자와 변호사가 아무 말도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가 됐는데 네. 혹시 AI 돌렸나요? 라고 얘기했더니 그렇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더니 이번 한 번은 넘어가는데 다음에도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절대로 자시하지 못한다라고 했답니다. 사실 그 사건은 끝났습니다. 애매모호한 사건에서 판사가 한번 이 정도로 안 좋은 심증을 가지게 되면 그 당사자에게는 절대로 좋은 결론이 내려지지 않거든요. 그래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당사자가 알아서 법적인 다툼을 해야 하고 이와 같은 잘못된 인용 사례가 뒤집혀진다고 하더라도 만약 그 결정을 이미 내린 기관이 그 결정을 유지할 때는 네. 신빙성에 상당한 의문이 제기되죠. 즉 공정성에 상당한 의문이 제기되는 사태가 빚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렇다면 이런 게 뭐 어떤 처벌이라든지 제재라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런 게 잘못됐을 때? 일각에서는 미국에서 AI로 가짜 판결을 제시한 변호사에게 판사가 벌금을 내렸다는 소식도 들리고 영국 고등법원이 고의로 AI 가짜 판결을 인용할 경우에는 법정 모독죄로 기소할 수 있다고 경고를 내렸다는. 고의성이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이런 소식도 들리고 있는데 아직 전 세계적으로 AI 가짜 판례를 인용하였다고 처벌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도 처벌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데 판사, 검사, 경찰, 변호사, 불문 모두 가짜 판례를 인용해 업무를 진행할 경우에는 네. 모두 직무상 의무 위반이나 성실 의무 위반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 나아가서 고의로 가짜 판례를 인용해 법원에 제출할 경우에는 극단적인 상황에 이른다면 소송 사기 미수로도 처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이렇게 사건 사고와도 뭐 직접 연관이 있는 게 있지만 우리가 또 짚어볼 게 이겁니다. 요즘 자주 보이는 게 인공지능이 만든 광고입니다. 정말로 사람이 나와서 이 광고하는 걸로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인공지능 광고예요. 이런 사례들이 좀 최근에 있었나 봐요. 요즘 예전에 보이지 않던 의사, 약사가 직접 나와서 광고를 하는 모습을 자주 보셨을 텐데 법적으로 광고할 수 없잖아요. 없습니다. 예. 이 보면 S대 출신 피부과 전문의라는 김모 교수가 여드름 치료제를 추천합니다. 딱 네. 3개월만 먹여보라는 취지의 광고를 하고 또 약사처럼 보이는 어떤 여성이 체중 감량 제품을 권하는데 한 달 만에 10kg 넘게 빠진다. 호기심으로 드셨다가 너무 빠져서 뼈만 남을 수 있다. 상당히 자극적인 광고를 하는데 모두 AI가 만든 가짜 의료인 광고입니다. 네. 사실은 이 광고 제품들 치료 효과를 인정받은 적도 없는 건강기능식품이나 사탕, 음료 등 일반 식품이었는데 심지어는 실제 약사의 사진을 도용해서 이 약사가 조제해주는 제품이라고 광고하는 광고도 있었습니다. 제가 한 25년 전에 기동 취재부를 하는 데 있었는데 홈쇼핑 광고 속 가짜 모델 이게 의사 흉내내고 뭐 이런 사람들 주로 취재한 거였는데 AI 가짜 광고 보니까 격세지감이 있습니다. 자, 우리 법 중에 표시 광고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광고들 기존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현재 AI 가짜 의사 광고 영상이 SNS에 넘쳐나는데 네네. 제재가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식품 표시 광고법은 의료인이 제품을 추천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고 예. 건강기능식품 등을 기만하거나 오인하는 취지로 광고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와 같은 취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네. AI가 생성한 가짜 의료인을 제재하는 규정 자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더 엄밀하게 표현하면 기만 또는 오인 광고에 포섭해서 제재할 수 있긴 한데 지나치게 포괄적인 조항에 포섭하는 형태라 법적 처벌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실제 실무상으로도 가짜 의료인 제작 광고를 처벌하는 신뢰를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이런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이 국회에서 추진 중인데 생성형 AI 영상임을 알리도록 하고 위반하면 광고주에게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네네. 취득한 이익에게 몇 배 과징금을 부과하는 형태여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경제적으로 이렇게 부담을 주는 네네. 그 입법이 있어야 실효성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런 맞습니다. 말씀이시네요. 자, 이 부분은 변호사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입법 보완 필요해 보이고 일부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가짜 광고 만든 업체라든지 그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그런 게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나가잖아요. 그럼 네네네. 플랫폼에 책임을 묻는 방안 이건 어떻게 보세요? 사실 가짜 의료인 광고는 식품 표시 광고법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고 나아가서 사기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네. 특히나 실제 존재하는 의료인을 기망하는 경우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일이 특정 업체에서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플랫폼이 손을 놓는다면 이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만 현행법상으로도 딱히 이 플랫폼을 규제할 만한 경황이 존재하지 않는데 적발할 의무 나아가서 기술적으로 이를 제재할 의무를 부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의무 부과 조항을 따로 마련해 둔다면 이 의무 부과 조항에 따라서 플랫폼이 충분히 움직일 수 있고 이와 같은 생성형 AI는 현재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충분히 걸러낼 수 있는 기술적 수단을 사전에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다소 부적절한 AI가 생성된다면 이를 충분히 따라잡을 만한 또 다른 AI 프로그램도 충분히 개발될 수 있는 이상 현재로서는 플랫폼의 책임을 묻기 어렵지만 플랫폼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만한 근거 조항을 마련한다면 충분히 플랫폼 자정작용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박성배 변호사님 오늘 법이 든 성배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정말 좋은 말씀 또 좋은 정보 많이 주셨는데 자, 이 자리 빌어서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모르고 있다가 언제부터 나왔는지 따져보니까 1년 8개월 정도 됐더라고요. 이 시간에는 비교적 특정 사안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룰 수 있어서 의미가 깊었던 것 같고 또 청취자분들이 재미를 느끼시면서도 도움이 되셨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다시 만날 날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끝곡으로는 영화 라라랜드의 삽입곡 Another Day of Sun 듣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